신드롬 그리고 임피지먼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적용해 볼 수 있는가로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발목과 발의 초음파 아나토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앵클과 풋으로 봤을 때 조인트가 있겠고요. 뭐 머슬과 텐던 그리고 리가먼트 그리고 이제 너브와 이제 베스큘라 스트럭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앵클 풋 조인트에서 저희가 앵클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탈로크루랄 조인트입니다. 그 앞서서 장민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같이 리마인드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탈로크루랄 조인트가 우리가 흔히 앵클 조인트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고, 뭐 TBO 탈라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앵클 조인트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조인트가 되겠고요. 사실은 그 외에 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본과 본이 만나는 곳을 사실 조인트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뭐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 뭐 나비큘라 큐네이폼, 인터큐네이폼, 타소 메타타사 이렇게 불리게 되겠고요. 뭐 칼카네오 큐보이 조인트 플러스 이제 마지막에 티비오 탈라 조인트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모든 조인트를 다 뭐 인젝션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구조를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메타타소 팔란지아, MTP 조인트라고 하는 것과 인터팔란지아 조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앵클 조인트보다도 인젝션을 할 일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구조물들이긴 한데 초음파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텐던과 리가먼트, 그러니까 머슬과 텐던을 봤을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발목을 초음파 워크샵이라는 데를 가보면 발목을 이벨루에이션을 할 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알, 라테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파트들의 구조, 대표적인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는 우리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익스텐사리스 롱구스와 디스톨 롱구스가 지나가게 되겠고요. 메디알 쪽으로는 주로 우리가 이제 타설 터널 쪽에서 티비알리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톨 롱구스와 할루시스 롱구스가 지나가게 되고요. 라테랄은 이제 페로니우스 옹구스와 브레비스, 포스티리어에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아킬레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초음파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리가먼트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중복이 되게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데스모스를 이루고 있는 발목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 피뷸라 쪽을 잡아주고 있는 리가먼트들 볼 때 안테리어 인페리어 티비오 피뷸라 그리고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티비오 피뷸라 리가먼트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트랜스버스 리가먼트와 또 인스테오소에서 리가먼트가 하나의 이제 신데스모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과 메디알 쪽에 이제 각각 대표적인 리가먼트들이 있는데요. 라테랄 리가먼트에 이제 우리가 ATFL, CFL, PTFL이라고 이루어지는 구조물들이 있겠고요. 메디알 쪽에는 이제 주로 델토이드 리가먼트로 통칭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너브와 베슬들을 보시면요. 대개 이제 안테리어 쪽에서 우리가 보통 디페로니아 그리고 너브와 도살리페디스 아테리를 보게 되겠고요. 포스테리티랄 너브와 갈라지는 메디알 라테랄 플란타 너브 그리고 이제 인터디지탈 너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몰턴스 뉴로마를 보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요. 앞쪽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를 비롯한 각종 머슬과 텐던들, 너브와 아테리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탈로크루랄 조인트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앞쪽에서 발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는 각각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인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앵클 조인트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티비아와 탈로스가 만나서 이루는 조인트가 되겠는데요. 앞쪽에 페패드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텐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보실 때에는 우선 이제 그 초음파를 위치를 시켰을 때 딱 보시면 이제 티비아 그다음에 탈라돔, 그다음에 탈러스 헤드가 있어서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앵클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드가 있고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요 조인트 스페이스가 우리가 인젝션을 한다거나 이베이션을 할 때 타겟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돌리면 사실 이제 요 위에서 세 가지의 텐던이 지나가게 되겠고 메디알부터 라테랄 방향으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할루시스 롱구스와 디스움 롱구스가 지나가고 그 사이에 도살리스 페디스 아테리와 디페로니알 너브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여기가 워낙에 이제 스키니 밑으로 바로 이제 본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이제 각도라던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캐닝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메디알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라테랄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마테리를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원래 이 논문에서는 뭐 각각의 초음파를 대서 보는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뼈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넣어놨고요. 그 탈라 돔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가면서 탈로스 헤드, 나비큘라, 이제 메디알 큐네이폼 본이 있겠고 점점 디스탈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큐네이폼에서 이제 MT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지나가면 발가락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머슬들은 결국은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대개는 이제 앵클 도시플렉션을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할 때 있어서 초음파를 위에서부터 스캐닝해서 내려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신데스모티스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안테리오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를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를 보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이런 리가멘트의 이름들이 본과 본의 이름을 이제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 라테랄 발리오스 피블라와 이제 여기 티비아를 있는 그 리가멘트가 지나가는 곳에 패러렐하게 되면 이렇게 리가멘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테리어 앵클 너브와 이제 아테리를 보시면 대개 이제 대표적으로 요 도살리스 페디스와 디페로니얼 너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슈퍼피셜하게는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메디알 쪽을 보면요. 메디알 쪽은 결국은 이런 구조물들인데 타살 터널입니다. 타살 터널, 플렉서 레티나큘럼 안에 있는 지나가는 구조물들이 되겠는데요. 뭐 워낙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대로 메디알 말로레스 쪽에서부터 티비알레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슨 롱구스, 베인과 아테리, 티비알 러브 내지는 포스테리 티비알 러브 그리고 플렉서 할리스 롱구스가 지나가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니모닉으로 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쓰셨던 걸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탐, 딕, 앤 베리, 너버스, 해리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외웠던 기억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대서 보면 그렇게 각각의 이제 텐던들과 아테리와 갈라져 있는 베인들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스테리 티비알 너브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렉스나 레티나큘럼 아래쪽에 있는 타살 터널을 보게 되겠고요. 타살 터널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갈라져 나가서 포스테리어 티비알 너브가 갈라져서 메디알 플란타, 라테랄 플란타 너브가 갈라지는 부분 조금 더 그 디스탈로 프로브를 이동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플렉스 할리스 동구 텐던을 보는 그림이 되겠고요. 메디알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먼트인데 델토이드 리가먼트인데요. 사실 이제 어떤 앵클의 스프레인이나 스트레인을 볼 때에는 앞서 강의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메디알 쪽보다는 라테랄 쪽이 좀 더 이벨리에이션에 포커스가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메디알 쪽에도 이런 델토이드 리가먼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1번부터 티비오 탈라, 티비오 칼카니아, 티비오 나비큘라 리가먼트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걸 뭐 구분해서 딥한 층과 이제 프록시말한 그러니까 슈퍼피셜한 층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이벨리에이션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본에서 이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리가멘트들을 초음파 화면에서 잘 잡아서 보려면 이 각도들에 딱 맞춰서 프로브를 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티비오 나비큘라, 그다음에 이건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가 되겠고요. 티비오 칼카니아, 그다음에 티비오 탈라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본과 본 사이에 프로브를 갖다 댔을 때 거기를 이제 평행하게 잇고 있는 리가멘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테랄 파트인데요.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페로니우스 롱구스와 브레비스가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슈페리어와 인페리어 페로니얼 레티나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으로 손상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인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ATFL이겠고 그 외에 이제 CFL과 PTFL이 이 라테랄을 유지하고 있는 리가멘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라테랄 쪽을 초음파로 이벨리에이션 할 때 뭐 이렇게 방향을 따라서 가서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제 서피스 아나토미를 좀 참고하시라고 이 그림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각각의 리가먼트들과 뭐 싸고 있는 머슬 텐던들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지지해주고 있는 레티나큘럼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어큐트한 트라우마이든지 아니면 크로닉하게 누적돼서 나타나는 데미지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가 뭐 디제네티브 체인지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인스테빌리티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매니지를 할 수도 있고 이벨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초음파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부분 앞에서 안테리어 파트 쪽에서 보시던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개 주된 리가먼트들이 있겠고 여기 이제 롱구스와 브레비스 페로니우스 머슬과 텐던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ATFL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이제 본을 이어주는 그 구조물이 되겠고요. 이렇게 앞에서 약간 그 라테랄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요 아나토미를 생각을 해두시고 보면 결국은 초음파를 위치시킬 때 ATFL이 지나가는 두 개가 이어주는 본의 구조물들을 서피스 아나토미에서 확인을 하시고 프로브를 위치시키면 이렇게 라테랄 말로러스와 탈루스 사이를 이어주는 ATFL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로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이미 텐던으로 아까 앞서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내려오는 롱구스와 머슬과 이제 텐던 포션이 함께 만나고 있는 브레비스가 있는데요. 요 단면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롱구스와 브레비스 그리고 라테랄 말레로스의 관계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바깥쪽에 이제 아까 보였던 수랄러브가 지나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보시면 이런 구조물들 아까 우리가 봤던 도살레스 페디스 아테리나 디페로니아 아테리 러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로니아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발목이 꺾이는 방향대로 이제 꺾여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를 잡아주는 구조물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로니우스 롱구스와 브레비스가 각각 가서 붙는 위치가 다릅니다. 페로니우스 롱구스, 그다음에 브레비스의 이 주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면서 뭐 일부는 벌써 텐던으로 바뀐 것도 있고, 브레비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슬과 텐던이 같이 보이다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브레비스 같은 경우는 머슬 포션과 텐던 포션이 함께 보이고요. 이미 이제 롱구스 같은 경우는 텐던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조금 더 디스탈로 이동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브레비스가 머슬이 줄어들고 둘 다 텐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그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롱구스와 브레비스 각각 텐던이 주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꺾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데미지를 입에 취약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FL만큼은 아니지만 CFL도 이런 안정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칼카니오 피블라 리가먼트가 되겠는데, 여기 구조를 보시면 위에 이제 페로니스 롱구스와 브레비스가 얹혀 있고 이런 구조물이 되겠고, 사실 이 CFL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앵클을 도지 플렉션을 해서 얘네를 평평하게 당겨주면, 이렇게 쭉 당겨주면 이 CFL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앵클을 도지 플렉션 했을 때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리가멘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테리어인데요. 사실 포스테리어에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아킬레스 텐던이 되겠고요. 포스테리어에 조금 더 이제 아래쪽 밑으로 바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플란타 파시아, 저희가 많이 보는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쭉 길게 이어지는 그 텐던이 되겠고요. 이 아킬레스가 쭉 와가지고 칼카니오스에 붙게 되는데, 이 붙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인서셔널이냐 아니면 논 인서셔널이냐에 따라서 아킬레스 텐던의 텐디노 패시를 우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어떤 인젝션을 할 때 어디에 어떤 인젝션을 할 것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액시스로 봤을 때와 숏액시스로 봤을 때 두툼한 아킬레스 텐던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텐던 주변에 이제 뭐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텐던 자체에 이 컨티뉴이티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부어 있다거나 이퀄리티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텐디노패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플란타 파시아를 볼 수가 있겠고요. 플란타 파시아는 이게 칼카니우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는데요. 앞서서 그 영상학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메디얼과 라테랄을 잘 보셔야 가장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풋인데요. 풋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메타타르 스페이스에 몰턴스 뉴로마를 확인을 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MTP 조인트나 ITP 조인트를 뭐 인젝션을 하거나 이벨루션을 할 때 초음파를 쓸 수가 있겠고, 뭐 사실 이제 저희가 트라우마 환자가 왔을 때, 어큐트 트라우마 환자가 왔을 때 이제 프랙처 라인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초음파는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메타타르 스페이스의 텐던들과 이제 본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요거는 좀 이제 벌어져 있는 사진이 되겠고, 이걸 뭐 모은다던가 아니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몰투스 뉴로마를 보기 위한 어떤 다이아그노스틱 어떤 테스트들, 피지컬 이그잼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TP 조인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MTP 조인트, ITP 조인트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각각의 조인트에 필요하다면 이제 롱엑스, 숏엑스를 이용을 해서 인젝션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노 아나토미를 바탕으로, 이게 사실 사진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알, 라테랄을 보시고 발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구조물들이 슈퍼피셜하기 때문에 사실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좋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서브큐테니얼 팻 같은 게 별로 없고 굴곡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프로브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키스틱 타입의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발가락 같은 경우에 이제 MTP나 ITP 조인트를 볼 수도 있겠고요. 대개는 이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굴곡진 면이라던가 이제 발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이벨루션 해야 될 때에는 이게 이제 중간에 붕 떠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젤리를 사용을 한다던가 환자의 포지션을 잘 잡아서 가장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조물이 잘
잘 보이는 그런 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이제 인젝션 세라피인 텐던 된 리가먼트라고 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준비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클 스프레인 스트레인과 아킬레스 텐던의 어떤 여러 가지 병들,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를 이베일리하고 인젝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앵클 스프레인 스트레인은 뭐 워낙에 흔합니다. 이게 뭐 운동 선수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이 발목 부위를 이제 찾아보고 저도 이제 리뷰를 해보다 보면은 이 스포츠 인저리와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에서 가장 흔하게 다치는 부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도 뭐 사실 발목 한번 안 삐끗해 본 사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흔한 이제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흔한 질환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뭐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단 내지는 치료를 할 때 어떤 거를 할 수 있냐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스프레인과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생겼을 경우에 이제 뭐 장기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처음에는 통증에서 뭐 그냥 통증만 조절하면 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스테빌리티라던가 아니면 조인트의 스티프니스, 디제너레티브 체인지가 심해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이 발생을 했을 때 어큐트한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프랙처가 있다는 거를 배제한다라면 이런 부분을 초기에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버전 그러니까 앵클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에 있어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인버전 인저리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라테랄 부분이나 안테리오 라테랄 부분에 대한 이벨리에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대개는 이제 리가멘트 서브스텐스의 뭐 일부 손상 내지는 그냥 단순한 인플라메이션, 뭐 심하게는 완전한 토탈 테어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ATFL이 가장 취약한 걸로 되어 있고 가장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런 인버전 인저리가 일어났을 때 ATFL이 가장 먼저 스트레치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CFL과 AITPL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PTFL이나 PITFL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대개는 이제 ATFL이 이제 가장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리가먼트들이 당겨지고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는 그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착 부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뭐 어벌전 프랙처 같은 경우 동반될 수 있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프레인과 스트레인에 있어서 아까 그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어큐트 스테이지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큐트 스테이지에서 인젝션 세라피도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대개는 엔세이드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제 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초기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 이후에는 사실은 얼리 모빌레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고정을 하는 것조차 이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엑서사이즈라든가 뭐 매뉴얼 세라피가 될 수도 있고 서포티브한 물리치료, 뭐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초기에 부종이 감소한 이후에는 RM 엑서사이즈 시작해서 시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크로닉한 어떤 인스테빌리티나 크로닉한 디제너레티브 체인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보존적인 치료가 다이긴 합니다. 뭐 이게 이제 ATFL의 테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텐던은 인텍트하지만 주변으로 이제 이데마가 있는 경우고요. 얘는 텐던이 인텍트하지만 이제 약간 락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고 이렇게 되면은 텐던이 끊어지면서 중간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강의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이게 완전 어큐트 스테이지에서는 다 혼합돼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평가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진 걸 확인했을 때에는 사실 뭐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PRP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뭐 하는 게 좋다,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운동선수 특히는 엘리트 운동선수 운동량이 많은 선수들에 있어서 이런 인저리가 있을 때 뭐 PRP 인젝션을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하고 본 정상적인 운동 상태로 돌이키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RCT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인젝션 세라피 다른 거를 크게 어큐티스트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운동 선수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뭐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아킬레스 텐던인데요. 우리가 이제 텐던과 관련된 병증을 이야기를 할 때 뭐 텐디나이티스, 티아노시노바이티스, 텐디노시스, 뭐 텐디노패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텐디나이티스는 인플라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는데 이 텐디나이티스나 텐디노시스는 반면에 이제 인플라메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크로닉한 데미지로 인해서 텐던에 변성이 오는 거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라메이션 동반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텐디나이티스나 텐디노시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직학적인 그러니까 병리학적인 그 진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확인을 하고서 원래는 내려야 되는 진단이고 구분 자체가 모호하게 쓰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실 때에는 텐디노패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킬레스 텐디노패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젝션 세라피를 하는 것이 충분한 에비던스가 있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토탈이 완전히 뜯어졌던 아니면 이제 이게 부분적인 손상이 있던 간에 그리고 이게 뭐 인서션이냐 논 인서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인젝션 테라피가 아주 뭐 크게 도움이 된다 내지는 뭐 했을 때 오히려 더 해가 된다 이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연구들에서는 플라시보 대비해서는 통증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젝션 테라피는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는 게 이런 레트로칼카니아 벌사이티스를 동반한 인서셔널 텐디노패시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벌사이티스라던가 주변에 있는 이데마,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주는 데는 확실히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되고 뭐 여기서도 역시나 PRP 이야기가 나오는데 PRP를 썼을 때에도 다른 비침수적인 치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뭐 부착 부위 아니면 중간 부위 어디에 있어서나 이제 좀 치료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미드 포션 아킬레스 텐디노패시에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그냥 냅두는 것보다 낫더라. 3개월 정도 봤을 때 놔두지 말고 어떤 치료를 하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3개월을 12개월 팔로우업을 해봤을 때에는 치료 간에 또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 이것만 보면은 뭐 하기는 하는데 뭐가 더 좋진 모르겠다. 뭐 이런 결론이긴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우리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선택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를 인젝션을 했을 때에 텐던에 오히려 데미지를 주거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텐던의 럽처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에는 럽처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데미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때 뭐 좀 더 고려를 한다거나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뭐 페리텐디너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파라테논이라든가 벌사 인젝션을 스테로이드를 시행을 하는 게 좀 더 그 럽처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러니까 텐던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이거를 텐던을 어떻게든 최대한 가까이 붙여가지고 텐던의 사이사이에 이제 약을 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PRPA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사실 이 연구도 크게 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좀 뭐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디노패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앞서서 스프레인과 마찬가지로 그거에 보다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인젝션 세라피가 어떤 뭐 크게 이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플란타 파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꿈치 쪽이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뭐 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뭐 흔한 원인이다. 성인에서는 힐페인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유병률 자체가 또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힐페인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감별 진단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플란타 파샤이티스일 텐데요. 보통은 이제 셀프 리미티드하고 뭐 약간은 크로닉한 코스를 가게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파샤이티스라고는 하지만 초기에 인플라메이션을 동반을 할 수는 있고 칼시피케이션 같은 게 동반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쭉 가게 되면 어떤 하나의 디제네티브 프로세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닉하게 되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로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너브 인트랩먼트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팻 아트로피가 와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 뭐 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생길 수가 있어서 뭐발 뒤꿈치가 아프니까 다 족저근막염인가요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추천을 하고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플란타 파샤이티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인젝션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치료에 비해서 특히나 초기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시행을 하는 것은 통증을 감소하고 활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PRP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런 비교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에도 어쨌든 간에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인젝션 치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떤 시기에 하느냐를 봤을 때에는 좀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인플라메이션 있는 시기에 인젝션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앵클과 풋 조인트 인젝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내용은 사실 이렇게 정리해서 따라오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앵클 조인트들은 수많은 조인트들이 다 앵클 조인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앵클 조인트라고 할 때에는 이제 탈로크루랄 조인트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외에 잠시만 앞에를 보시면은 이제 뭐 서브탈라 조인트라든가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의 어떤 인젝션 내지는 이벨루에이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암 가이드 인젝션을 할 때 이런 뷰를 잡고 인젝션을 시행을 하시게 되고 이 탈로코랄 조인트에 바늘을 진입을 시켜서 그 조인트 캡슐을 뚫는 느낌을 얻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스로그래피를 얻고 아스로그램을 얻은 후에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앞서 강의에서도 이제 아스로그래피의 어떤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스로그램은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인젝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영제가 퍼지게 되면은 뭐 나중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쭉 앞뒤로 잘 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AP 라테랄 뷰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일부러 더 해야 되는 원인이 사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스테리어 임핀지 신드롬이 의심이 되고 포스테리어 쪽으로 좀 더 약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굳이 조인트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포스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포스테리어도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이건 티비오 탈라 조인트 여기를 이제 인젝션을 할 때 포스테리어를 고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로 보실 때는 앞서서 저희가 봤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티비아와 탈루스 쪽을 확인을 하고 페페드 아래쪽으로 이제 바늘을 진입시켜서 조인트 리셋에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앞서서 구조물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텐던도 지나가고요. 이 아테리어와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렇게 잡아서 조인트 스페이스를 확인하시기 전이나 후에 중간에 이거는 트랜스버스하게 돌려가지고 아테리나 너브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이 뷰를 잡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늘을 인플레인으로 넣어서 인젝션을 할 수 있겠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아웃 오브 플레인도 어프로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프로치를 오블리크하거나 라테랄하게 뭐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라테랄 어프로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아스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서브탈라 조인트의 스페이스를 확인을 하고 뭐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초음파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메디알 사이드에서 약간 포스테리어 메디알 쪽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는 라테랄에서 약간 포스테리어냐 아니면 여기가 포스테리어고요. 약간 안테리어냐 포스테리어냐 쪽에 따라서 서브탈라 조인트를 또 초음파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를 보통 이제 이런 위치에서 라테랄에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탈루스와 칼카니오스를 확인하고 서브탈라 조인트를 확인한 다음에 인젝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각각의 뭐 뷰인데요. 이게 A가 이제 안테로 라테랄이라고 되어 있고 B는 포스테로 라테랄 어프로치, C는 이제 포스테로 메디알인데요. 뭐 각각의 어프로치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때문에 이렇게 조인트 스페이스 위쪽의 구조물이 다르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부터는 이제 앞에 쭉쭉 가면서 이제 나오는 조인트들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발가락 쪽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조인트들이 있고 타소 메타타살 조인트, 그다음에 MTP 조인트, ITP 조인트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조인트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인젝션을 함에 있어서 이제 초음파로 뷰를 잡고 쇼덱스 롱이시스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인플레인, 아웃 오브 플레인 선택해서 주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할 때 결국 테크닉은 플로로스코피는 니들 인서션 포인트를 확인을 하시고 스킨 엔트리 포인트를 확인하신 이후에 바늘을 진입시키고 조영제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인트 리셋에 바늘의 끝을 위치시키고 인젝테이트를 집어넣고 인젝테이트가 조인트 스페이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조인트 인젝션 할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라일 테크닉이 중요하겠고요. 뭐 대개는 스포피셜하기 때문에 그 스킨 인필트레이션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의 불편감에 따라서는 당연히 로컬 아네스테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니드를 조인트 스페이스에 삽입을 시키고 약물을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앵클 조인트에서 발가락까지 볼 때는 조인트 스페이스 자체가 좁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0게이지 정도의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바늘의 길이도 각각의 조인트 우리가 어프로치하고자 하는 곳에 맞춰서 다양한 길이의 바늘이 리커멘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앵클 조인트 같은 경우, 탈로 크루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mm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믹스처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뭐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0.5 내지 1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인트 인젝션을 할 때 추천되는 약물은 로컬 아네스테시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믹스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질환들, 나머지를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몰턴스 뉴로마나 타살터널 신드롬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턴스 뉴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처음에 1876년에 서전 토마스 조지 모톤에 이제 처음 명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어프 쪽에 커먼 패솔로지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유병률 자체가 커먼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뉴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로 어떤 신경의 뉴로마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너브의 파이브로시스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 너브가 이런 뉴로마가 생겨서 그쪽을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반복적인 압력이라든가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 이게 왜 생기는지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한데 어떤 하나의 병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웨이트 타이트 피팅을 하거나 하이를 신으면 좀 더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여성에서 좀 더 흔하다고 되어 있고 통증과 이제 파라세지아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병인들은 좀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겼을 때에 보통은 임상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뉴로마를 인젝션을 한다거나 할 때는 초음파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진단을 꼭 뉴로마를 우리가 초음파로 보고 사이즈를 한다거나 MRI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클리니컬하게 뉴로마 합당한 심텀과 그 어떤 환자의 그 히스토리를 들으면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스 뉴로마를 진단하기 위한 센시티브한 클리니컬 테스트는 이제 썸 인덱스 핑거 스퀴즈, 그 위아래에서 그냥 엄지와 검지로 눌러주는 게 되겠고요. 아니면 꽉 잡아가지고 이 클릭을 느끼는 거, 멀더스 클릭 내지는 이걸 스퀴즈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걸 재현하는 거. 요게 이제 센시티비티가 높은 클리니컬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이아그노스틱한 블럭, 국소 마취에 사용한 블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다른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플레인 라디오그래피를 시행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MRI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그 뉴로마를 볼 수 있고 사이즈를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꼭 몰터스 뉴로마를 그러면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MRI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초음파 사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뉴로마가 되겠고요.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서드나 세컨드 웹 스페이스에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MRI에서는 이제 T2와 T1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뉴로마가 있을 때 이게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뉴로마가 있는데도 별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고요. 너무나 뉴로마 같은데 봤을 때 별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MRI 스캔에서는 5mm 정도는 돼야 이게 이제 뉴로마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기는 한데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증상이 증가한다, 사이즈와 비례해서 증상이 달라진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전의 사이즈와 심텀 시비어리티는 콜레이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물론 작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적을 때 좀 더 이제 그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적어서 우리가 치료에 반응이 더 좋을 걸로 예상되는 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크고 작고에 따라서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인젝션을 하는 게 몰터스 뉴로마의 치료에는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으로 에비던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비록 그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리테이션이나 컴프레션에 의한 인플라메이션을 줄일 수도 있겠고 이런 프레저 이펙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몰터스 뉴로마 주변에 스테로이드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을 하는 거는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 말고 뭐를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이제 뉴롤라이시스의 개념으로 뭐 에탄올에 알코올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스테로이드 인젝션보다는 좀 더 장기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런 뉴롤라이틱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간혹 이런 보조적인 치료에 정 반응이 없을 때 이제 수술적인 제거를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전한테 의뢰를 했을 때 수술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환자는 난 수술을 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별로 해서 돌아온 환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이제 제거를 한다고 그럼 과연 증상이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제거를 어느 식으로 할 것이냐는 물론 이제 서전의 의견도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 모터스 뉴로마에서는 리코멘드를 퍼스트 라인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써볼 수 있는 테크닉으로는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 되겠고, 이거는 사실 뭐 컨벤셔널한 히트 RF가 될 수도 있겠고, 뭐 펄스 RF도 사실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레이션이나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더 롱텀한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살 터널 신드롬인데요. 타살 터널 신드롬은 이제 컴프레시브 뉴로패시가 되겠습니다. TBR 러브가 타살 터널 안에서 눌리는 거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얘가 영향을 받으면 이제 타살 터널 신드롬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본이 받치고 있고 위에 플락스 레티나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얘의 압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타살 터널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거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레티나큘럼의 하이퍼트로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오스테오파이트나 튜머도 있을 수 있겠고, 뭐 RA 같은 서 있는 인플라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포스테리어 베이저 앵클 페인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프록시말해서 되게 되면은 사실 그 영향받는 포스테리어 티비알 러브에 이너베이션 받는 발 전체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파레세지아가 좀 디스탈에 나타나면은 뭐 메디알이나 라테랄 플란타 너브에 지배하는 쪽만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클리니컬 히스토리랑 피지컬 이그잼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뭐 팀넷 사인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MRI를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MRI를 시행을 해서 보는 것과 뭐 초음파를 보는 것이 둘 다 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 세라피 같은 경우도 여기도 타살 터널에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 인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니셜 세라피로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다만 이제 뭐 이미 뉴로로직 데핏이 와버렸다던가 너브에 완전히 데미지 가서 끊어졌다는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이런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는 타살 터널 신드롬의 스테로이드 인젝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인젝션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인젝션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해보시면은 뭐 프록시말이나 디스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구조물이 결국은 이제 칼카니우스와 메디알 말로스 사이에서 초음파를 위치시키고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서 가장 잘 보이는 뷰를 잡고 너브 주변으로 인젝테이터가 퍼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앵클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얘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임피지먼트 신드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것이고 보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안테리어 임핀지, 포스테리어 임핀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타살 터널에서 아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뭐든지 누르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구조물이 있으면 이제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안테리어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보통 운동선수들에서 이제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데미지가 오스테오파이트로 나타난다던가 디제너티브 체인지로 나타나던가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임피지먼트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피지먼트를 초래를 할 때 안테리어든 포스테리어든 간에 결국은 이제 증상을 유발하게 되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단을 해서 서전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서전이 임피지먼트 신드롬인데 사실은 그냥 뭐 페인 관리를 해주세요라고 보낸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오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를 해줄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운동선수라든가 액티브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사람과 일반인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임피지먼트 같은 경우 이런 운동선수, 그러니까 발목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구조물들이 있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정말 어떤 문제가 되는 구조물이 계속 있어서 이거를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솔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인젝션을 고려를 할 수도 있겠고 수술적인 치료도 역시나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로닉하게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경우에 더 이제 이런 임피지가 조장이 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애초에 사실은 우리가 처음 스프레인 어큐트 트라우마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포스테리어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이제 스티다 프로세스나 앞서서 보셨던 오스트리고눔 같은 게 되겠고요. 이 보시면 스테아 프로세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이게 똑 떨어져 나오면 이제 오스트리고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을 때에 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이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것이냐, 주변을 릴리즈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피지먼트 신드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그 치료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을 내기는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임핀지와 포스테리어 임핀지는 각각 이제 앵클 안테리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시플렉션 할 때 터미널 쪽에서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킬레스 텐던 쪽이나 이제 발을 반대로 플란터 플렉션을 할 때 이런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환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핀지가 있을 때 당연히 이미징을 시행을 하고 원인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감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서지컬, 논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있다는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록에 제가 담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스테로이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약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를 더 고려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요거는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스테로이드, 히알루로닉 애시드, 요새는 콜라겐 제제, PDRM, PRP, 프롤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테로이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어디에 기대를 하는지가 명확해서 보통 이 에비던스가 있는 것은 OA,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테노시노바이티스에서는 인젝션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스테로이드가 되겠고요.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조인트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고 왜 급여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앵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안전하고 비교적 이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앵클 OA에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겠고 실제로 뭐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바스 스코어가 떨어졌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조인트 인젝션을 할 때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NSAID 복용이 어렵거나 관절 강내 스테로이드를 주기가 좀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일단 이런 히알루로닉 애시드 제제를 사용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실 콜라겐은 인대나 건을 이제 보충해주는 용도로 적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페인에 저희 이제 김원중 교수님께서 내셨던 케이스인데요. 실제 이제 ATFL 태어가 크로닉하게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소노가이디드로 알탈로 콜라겐을 2회 정도 인젝션을 했더니 통증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제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PDRN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PDRN이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단계에서 인플라메이션을 조장한 감소화시키는 건지 프로레셀럽에게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애매합니다. 근데 PDRN이 그래도 에비던스가 없다 하는 데에 비해서 이 앵클이나 발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ICT가 몇 개 정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크로닉 플란타 파샤이티스에 있어서 연구를 했을 때 뭐 플라시보 그룹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가 되겠고요. 이거는 트리트먼트를 함에 있어서 PDRN 인젝션을 한 것과 스테로이드를 구분을 했을 때 사실 두 군 간의 차이는 확실히 스테로이드가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두 군 큰 차이가 없이 실제로 이니셜에 비해서는 바스코가 좀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뭐 PDRN도 하나의 인젝션 트리트먼트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RP나 뭐 프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정만 넘치고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진행해 주시죠. 이제 청강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임상에서 칼카네우스에 해그룬 디포미티 신드롬이 있고 이제 아킬레스 텐디놀 패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뭐 다른 뭐 인젝션이랄지 보존적 치료 이외의 방법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주로 이제 인젝션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인젝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의 옵션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치료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결국은 반복되는 텐디노패시라는 거는 결국 이제 크로닉한 스테이지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 실제로 인텍트하냐, 락시티가 얼마나 증가했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페인 조절의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를 조심스럽게 다 적용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부분일지,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초반에 인젝션에 효과가 없으면 여러 번 반복을 해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아예 초기에서부터 치료에 반응이 잘 없을 경우에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부분을 수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실은 저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찾아보면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총 동원해서 조절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정도의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간 효과 정도는 뭐 인플라메이션을 줄여주고, 특히 이제 벌사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도움이 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간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주사 횟수 같은 것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인트라 아티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텐던이라든가 페리 텐던 내지는 벌사 이런 데 인젝션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좀 다를 텐데요. 이게 이제 임상적인 것과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뭐 보험의 인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과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인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허가되는 범위가 있을 거고요. 이 스테로이드는 사실 근데 용량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인젝션을 할 때 얼마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워낙에 이 조인트 스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덱사메타손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5mg을 사용하면 1mg가 이미 그걸로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간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다른 뭐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이나 뭐 너블럭의 간격을 거의 준용을 해서 한 1, 2주 간격 정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횟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이제 환자가 인플라메이션 확실한 시기에 왔으면 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이제 처음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뭐 예정 몇 번 정도는 예정해서 주사를 해봅시다가 아니라 매번마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젝션을 할 때에 스테로이드 인젝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발이나 이런 쪽으로 인젝션을 할 때에는 텐던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슈퍼피셜하기 때문에 뭐 스킨 컬러의 체인지 같은 것도 미리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인젝션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절한 급여 인정 기준과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안 사용할 수도 없는 경우인데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시면 주로 어떤 스테로이드를 말고 롱 액션을 많이 사용하셔요? 숏 액션을 많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워낙에 그냥 클리니컬하게 다른 여러 이제 선생님들도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리암시노를 썼을 때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젝션하는 부위의 특성상 저는 아까 그 정형외과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왜 그 사이너스 탈리 인젝션을 할 때 쓰시던 거 저도 보통 리도케인과 덱사메타손을 먼저 좀 고려를 하고요. 이 조인트 인젝션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좀 안쪽으로 약을 퍼지게 할 수 있을 때에는 트리암시놀을 좀 같이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너무 표면에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뭐 트리암시놀을 쓸 수도 있고 덱사메타손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소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인트 인젝션 같은 경우에 어떤 농도의 어떤 국소마취제에서 뭐 효과가 더 있다라는 것보다는 뭐 이제 그 연골 세포를 조금 더 독성이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아마 리도카인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메피바 같은 경우도 좀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크로닉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같은 경우에 프롤로, 뭐 PRP, 콜라겐, PDRN 이런 거 인젝션을 뭐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효과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치료 방법이 요 중에서 있는지 좀 의견. 예, 제가 사실 여기서 제가 직접 써본 거는 PDRN밖에는 없고요. 사실 이제 PRP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떤 허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프롤로와 PDRN인데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기에 안 썼던 이유가 아플 것 같아서 사실은 못 썼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뭐 어차피 플란타 파시아이티스에서 그 파시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뭐 볼륨을 좀 채워주는 정도의 목적으로는 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PDRN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환자마다 반응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족도라든가 바스 스코어의 감소 같은 걸로 본다면 효과 있는 환자의 비율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그러면 크로닉한 상태에서 어떤 구조적인 호전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지는 프롤로 세라피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딱 그렇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PDRN을 적용하실 때 다른 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다시피 뭐 스테로이드를 쓰기가 좀 제한되는 환자라거나 아니면 여러 번 스테로이드의 반복적인 인젝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상의 인젝션이 좀 주저되는 경우에는 뭐 대안으로서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올라온 거 소개하면요. DM-풋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 앵클 블록 같은 걸 시행할 수가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왔거든요. 예, 어떻게? DM-풋 관련 이게 이제 어떤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에 대한 통증일지 아니면 이제 가끔 보면은 뭐 DM-풋으로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DM이 잘 조절은 안 되고 인펙션이 어큐트하진 않은데 이제 뭐 그런 운드나 이런 데서 오는 페인일 경우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DM 뉴로패시라던가 아니면 이제 뉴로패식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사실은 블록을 좀 시행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뭐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심파세틱 블록을 한다고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고 이게 이제 환자가 제일 호소하는 통증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 5개 중에서도 어디가 좀 더 아프다 내지는 발의 어느 부위가 더 아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이 아프니까 이 앵클 주변을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을 준비하듯이 앵클 주변에 있는 모든 너브들을 다 찾아서 블럭을 하면 통증이 감소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뭐 통증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DM-풋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뒤꿈치 힐 페인인데 이게 꼭 박스타 뉴로패시는 아닌데도 뭐 타살 터널 쪽, TBR 러브 쪽에 인젝션을 했더니 좀 괜찮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서 그런 때에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M 같은 경우에 이제 뉴로패식 다이아베틱 뉴로패식 페인 같은 경우에는 앵클 블록이 뭐 한계가 좀 있겠죠. 이게 소마틱 페인 그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뉴로패식 페인 말고 다른 뭐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를 좀 감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같은 경우에 인젝션을 많이 하면 뭐 그쪽에 펩패드가 아트로피가 와서 오히려 안 좋은 뭐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주사를 그 반드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제 환자들 처음에 이제 그 플란타 파시아티스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엔세이드, 뭐 힐패드, 뭐 보존적인 치료 과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인젝션을 하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메이션이 있는지. 근데 제가 그 한번 되게 아파가지고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트하게 통증이 확 증가했던 플레어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스테로이드 인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크로닉이냐 어큐트냐 어떤 스테이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자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이전에 뭐 잦은 인젝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뭐 선택적으로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고 궁금함도 많고 또 치료 방법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답답한 점도 많은 것이 우리 발통증 치료인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섹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